연자대전 계속. 그러나 전세가 도처에서 분리하여 15만 대군이 일시에 배 있는 곳으로만 몰려오는 데는 수습할 길이 없지 않은가. 병사들이 제각기 배에 먼저 오르려고 아귀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침몰된 군선만도 무려 50여 척이나 되었고 물에 빠져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며 죽어가는 자도 여러 100명이나 있었다. 그와 같은 아비규환의 장면이 벌어졌을 바로 그때 진작부터 황하에 선착하여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심윤, 투월 등의 초군 부대마저 일시에 전후 좌우에서 함성을 올리며 까마귀처럼 엄습해왔다. 그리하여 진병은 창에 찔려 죽고 장검의 목이 달아나 죽고 혹자는 다리가 잘려 물에 빠져 죽고 혹자는 겁에 질려 스스로 강으로 뛰어들어 죽기도 하여 황하는 그대로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야말로 난살에 난살을 거듭하기 장장 너댓 시간. 진군이 고국을 떠날 때에는 15만이나 되었건만 황하를 무사히 건넌 사람 중 기병은 불과 800여 기병이었고 포병으로 살아남은 자도 고작 2만을 넘지 못했다. 그로써 진에게 오랫동안 업신여김을 당해오던 초국은 국위가 크게 선양되었고 장왕의 이름도 중원천하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장왕은 고국에 돌아오자 원수 손수고와 대장 오참을 비롯하여 많은 장수들에게 상금을 후하게 내렸다. 오참은 상금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 손자 자서에게 웃으면서 말한다. 오늘은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은 셈이로다. 할아버님께서는 무슨 말씀을요?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님처럼 전공상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하, 물론 그래야지.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로다. 개선 장군들에게 농공 행상을 베푼 바로 그날 밤 장왕은 그들과 술을 나누며 손수고와 오참에게 말한다. 손영윤과 오대부의 덕택에 우리가 전고에 없는 승리를 거두어 참으로 기쁘오. 이만했으면 왕의 권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소? 손수고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그 옛날 우리는 송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진의 구원병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기회에 송나라까지 쳐서 진을 고립시켜버리면 중원의 패권은 우리에게 절로 돌아오게 될 것이옵니다. 영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송나라를 치기로 합시다. 송을 치기는 정을 치기와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겠소. 장왕은 곧 출동 명령을 내렸다. 송은 워낙 빈약한 나라여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모든 성이 초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송왕 문공이 성에서 나와 항복하려고 하자 좌사 구생리조 악녀가 반대하며 말한다. 옛날에도 우리는 초병에게 포위되었다가 진의 구원을 얻어 항복을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초에게 항복하면 후일 진왕의 노여움을 무엇으로 막아볼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항복을 아니하면 초군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 백성들이 크게 다칠 것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약소 국가의 비애는 비참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악녀가 다시 말한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진나라에 급사를 보내 구원을 급히 청하면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누가 진의 급사로 가주겠소? 우대부 악영제가 나서며 말한다. 신을 사신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고맙소. 그러면 시급히 다녀와 주오. 악영제는 성문으로 총알같이 나가 초군의 포위망을 결사적으로 뚫고 진나라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진왕 경공은 그렇잖아도 초에게 이를 갈고 있던 중인지라 즉시 출병시켜 송을 구원하려 했었다. 그러나 하대부 백종이 정면으로 반론을 들고 나온다. 우리가 그렇잖아도 5호 전투에서 초에게 15만의 대군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군사를 일으켜본들 초의 얘기를 무슨 재주로 꺾을 수 있으리까? 전쟁을 감정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왕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송을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패권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이오? 백종은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뿐이었다. 진왕은 생각할수록 답답한지 무슨 묘책이 없겠소? 어서 말해보오. 하고 백종에게 다시 묻는다. 백종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며 변술이 능한 사람을 송나라에 보내 구원병을 곧 보낼 것처럼 안심시켜서 항복을 아니하도록 속임수를 한번 써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구원병이 온다고 하면 초가 겁이 나서 철수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옵니까? 만약 초가 끝까지 싸우려고 들면 그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예속 국가의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졸렬지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정이 워낙 다급하고 보니 진왕은 백종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다른 방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게 좋겠소? 그러자 늙은 충신 해양이 자원하고 나선다. 노신을 보내주시면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노장 해양은 중대 임무를 띠고 곧 송나라로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초나라 척후병들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너는 어떤 놈이냐? 나는 송왕을 만나러 가는 진나라의 사신이다. 해양이 정정당당하게 대답하니 초병들은 크게 놀라 즉시 포박하여 장왕에게 올려 바쳤다. 장왕이 대부 오참과 함께 만나보니 해양은 첫눈에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머리에는 아관을 쓰고 허리에는 박대를 띠고 있는데 안색이 장엄해 보이는 것이 거물급 인물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장왕은 포박을 즉시 고르게 하여 대청으로 모셔놓고 말한다. 대부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철없는 부하들이 현인을 몰라보고 결박을 함부로 한 경솔을 용서하시오. 해양은 자기를 구워 삶으려는 술책임을 알고 새삼 근엄한 어조로 대답한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송나라에 가서 초에게 항복을 못하도록 하려는 진나라의 사신이오. 장왕이 웃으면서 말한다. 대부는 무척 현명해 보이는 어른이니까 송나라에 가거든 빨리 항복하여 성한 백성들에게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권고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소? 해양은 의연한 자세로 대답한다. 대왕은 진나라의 원한을 사지 않으려거든 군사를 빨리 철수하여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원병이 올 때까지 나 자신이 송나라 군사들을 몸소 지휘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하겠소. 옆에서 듣고 있던 오참이 참다 못해 장왕에게 큰 소리로 아랜다. 주공은 어찌하여 저런 놈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지 아니하시옵니까? 해양은 오참의 말을 듣더니 오참을 매우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나무란다. 나는 신하된 몸으로써 내 나라의 왕명에 충실하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할 뿐이요. 그것을 어찌하여 장왕께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하시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오. 대인이 만약 충신이라면 대인도 반드시 나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오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장왕이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요. 그러나 지금 송성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군사가 100만이 넘어서 우리는 언제라도 성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소. 그때에는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러므로 대인이 송왕에게 항복을 권고하여 전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해양은 왕명을 배반하면서 송왕에게 항복을 권고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눈앞의 곤욕에서 벗어나 왕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려면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척하다가 알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지요. 하고 해양은 거짓 약속을 해보였다. 내 말을 들어주시겠다니 고맙소. 그러면 송왕을 만나 권고해 주시오. 장왕은 해양을 사마차에 태워 송성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믿어지지 않아서 비밀리에 장사 몇 사람으로 해양의 행동을 엄밀히 감시하게 하였다. 해양은 초군의 포위망을 뚫고 송나라 성문 앞에 이르자 성루를 올라타고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온 진나라의 사신이다. 송왕은 지금 곧 성루에 오르셔서 진왕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아뢰어라. 송왕이 성루에 올라와 해양을 쳐다보자 해양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고 목이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친다. 진왕께서는 구원병을 수일 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송왕께서는 어떤 고초를 겪으시더라도 항복하지 마시옵소서. 그 점 거듭 명심하시기 바라옵니다. 장왕과의 약속을 뒤엎고 진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미행을 하며 감시하던 초군 장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해양에게 결박을 지웠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송왕은 부하들과 함께 초병들에게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갈겼다. 그러나 초군 장사들 중에는 양육이라는 명궁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성루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 올리니 송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초군 장사들은 해양을 본진으로 끌고 돌아와 장왕에게 올려 바쳤다.
장왕은 해양의 행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크게 노하여 저놈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하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양은 추호도 겁내지 아니하고 장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군주가 신하들을 명령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라고 하고 신하가 왕명을 충실히 받드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고 들었소. 나는 진나라의 신하인 까닭에 진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었을 뿐이요. 내가 어찌 초왕의 명령을 받들 수 있겠소. 저런 고약한 놈 보시오.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지 못하겠느냐. 장왕의 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자 영윤 손수고가 나서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해양은 충신의 기상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사옵니다. 무릇 신하된 자 자기 나라 군주와 명령을 충실히 받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비록 남의 나라 사람일지라도 충신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면 영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장왕이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내전으로 들어가 버리자 손수고는 해양을 수레에 태워 곧 진나라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진의 구원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모든 군사는 오늘로써 송성을 총공격하여 이틀 안에 모든 성을 점령해 버리도록 하라. 하고 서리빨 같은 군령을 내렸다. 총공격은 개시되었다. 성 안에 있는 송나라 백성들은 식량조차 부족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데다가 적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오므로 비명의 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마침내 하대부 하원이 송왕의 명을 받들고 성 위에 올라와 초진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송왕께서 곧 성문을 열고 나오셔서 항복 문서를 올릴 테니 초군은 잠시 공격을 멈추도록 하오. 공격이 중지되자 부상 중인 송왕이 소복 차림으로 성문을 열고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장왕에게 항복 문서를 올리는 것이었다. 장왕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송왕을 손수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초의 하대부 반숭이 말한다. 송왕이 이미 항복을 했으니 먼 곳으로 정배를 보내버리고 송나라를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장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항복만 받았으면 그만이지 사지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오. 그리고 이번에는 송왕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진과 손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우리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오. 그로써 초는 위세를 중회에 더욱 떨칠 수 있게 되었다. 진의 기계. 초의 장왕이 진을 대파하고 나자 천하의 주도권은 일시적으로 초에게 귀속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것이 그 당시의 열국 정세여서 장왕과 손수고와 오참 등이 연달아 죽고 나자 초의 세력은 급작스럽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물론 오참의 아들 오사와 오참의 손자 오자서 같이 뛰어난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불행하게도 7, 8년 사이에 신왕이 3번이나 연달아 바뀌었고 새로 왕위에 오른 영왕이 또한 현명한 편이 못 되어선 국정은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벼슬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부 오사는 초나라를 어떡하든지 강대국으로 회복시키려고 자기 아들 자서와 함께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오고 있었다. 지략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청년 장수 오자서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아버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략 있는 인물이 부족하오니 만천하에서 현인을 널리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서는 왕국의 위세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현인이 있다면 물론 모셔야 하겠지.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모셔올 만한 현인이라도 있느냐? 제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어도 제 나라에 손무라는 병학가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할아버님한테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로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느냐? 여기서 오자서는 손무라는 인물에 대해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7, 8년 전에 오자서는 제 나라에 있는 천주산 고전장의 지세를 알아보기 위해 여자를 간첩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지저의 여자를 간첩으로 이용한 것은 오자서의 독창적인 창안이었다. 그런데 그때 손무라는 사람은 여간첩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를 돌려보내주면서 고국에 돌아가거든 오자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러라. 제 나라에는 손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간첩 같은 것을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말이다. 하는 경고장을 보내오지 않았던가.
오자선은 그때 여간첩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손무의 무서운 통찰력에 모골이 송연했었다. 도대체 손무라는 자가 어떤 인물이기에 여자 간첩을 내가 보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 오자선은 손무라는 인물이 몹시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도 역시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친밀감조차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 8년 동안 오자선은 손무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은연중에 노력을 기울여 놨었다. 그러나 손무의 정체는 좀처럼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손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는 나를 송두리째 알고 있는 모양이니 세상에 이처럼 경계해야 할 존재가 어디 있으랴. 오자선은 제 나라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손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캐어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윤곽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손무는 제 나라의 명문가의 후예라는 점. 둘째, 손무는 학문이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강태공의 육도라는 병서에는 무불통달하다는 점. 셋째, 손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격전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통해 이론과 실전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점. 넷째, 손무는 욕심이 없어서 천하의 표랑객으로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다섯째, 손무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남에게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점 등등. 이상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손무라는 사람이 비범한 인물인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래서 오자선은 손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려고 지난 몇 해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의 행방을 추적해보았다. 그러나 손무는 마치 구름처럼 동서남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도무지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오자서가 아버지에게 거기까지 설명하고 나자 오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호인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기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구나. 나이도 너와 비슷하겠다니까 꼭 한번 만나보도록 하거라. 장래에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사람을 많이 알아둬야 하느니라. 하고 말한다. 저 역시 어쩐지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겁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것은 주공께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애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손무라는 사람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어쩐지 요새 진나라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우리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 오사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그러면 오사가 걱정하는 진의 동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무렵 진은 진과 초와 더불어 3대 강국의 하나였다. 그런데 진과 초가 쇠퇴해가는 기색이 보이자 진왕 애공은 그 기회를 틈타 천하의 패권을 자기가 빼앗아보려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다. 진왕 애공은 어느 날 중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중대 문제를 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동관에서 서쪽으로 800여리나 되는 광대한 국토를 점유하고 있는 대국일 뿐만 아니라 병력도 100만을 넘게 가지고 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진과 초에게 눌려 패권을 장악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 진이 초에게 패하여 쇠약해져 버렸고 초도 역시 지금은 국정이 매우 어지러워졌으니 이제야말로 우리가 천하에 호령할 때가 온 것 같구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수단을 쓰는 게 좋겠소? 중신들은 좋은 계책이 있거든 말해주시오. 진왕의 야망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중신 공손우가 머리를 숙이며 말한다. 신에게 계책이 있사옵니다. 무슨 계책이요? 어서 말해보오. 진이 초에게 패하여 맥을 못 추고 초의 신왕이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기회에 열국 제후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연회를 호화롭게 베풀어주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열국 제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다. 그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사실상 종주국이 되는 셈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우리가 초청하더라도 웬만한 제후는 참석해 줄 리도 만무하거니와 더구나 누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겠소. 공손우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우리 이름으로 초청하면 진이나 초나 제 같은 강대국 제후들은 물론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특별한 대의 명분을 반드시 내세워야 합니다.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오? 우리들의 종주국인 동주가 낙양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열국 제후가 종주국에 조공을 바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가 종주국과 사전 타협을 해가지고 열국 제후들을 천자의 이름으로 소집하면 어느 제후가 감히 안 올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조공을 가지고 오도록 한다면 결국 제후들의 조공을 우리가 받는 셈이 될 것이 아니옵니까? 진왕 애공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것 참 기막힌 묘책이구려. 종주국 천자의 이름으로 열국 제후를 초청하면 감히 어느 누구도 안 오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면 누구를 낙양에 보내 천자와 사전 타합을 시키는 게 좋겠소? 주공께서 허락하신다면 고신이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공손우는 그 책임까지 자기가 맡고 나섰다. 공손우가 중대 사명을 얻고 종주국인 동주로 천자를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다. 그 당시 동주의 천자는 경왕이었다. 공손우가 많은 조공을 가지고 천자를 찾아가니 조공을 오래간만에 받아본 경왕은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격스러워하였다. 공손우는 조공을 진상한 후에 국궁 배례하며 말한다. 열국 제후들이 폐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오니 이는 신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진우께서는 그 점을 크게 우려하신 나머지 이번에 열국 제후들을 진나라에 소집하여 종주국에 조공 바치는 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하오니 폐하께서는 거기에 대한 조서를 내려주시옵기 바라옵니다. 천자는 말만 들어도 흐뭇하고 기뻤다. 진우가 짐을 그처럼 염려해 주신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소. 열국 제후들을 소집하는 조서를 곧 써줄 테니 경이 직접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오. 천자는 조서를 써줄 뿐만 아니라 보검, 금패, 백모, 금월 등 진귀한 선물까지 진왕에게 보내주었다. 진왕 애공은 천자의 조서를 입수하자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였다. 이 조서를 열국 제후들이 받아보면 어느 누구도 감히 안 오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만약 조서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 후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내어서 여러 제후들이 힘을 합해 정벌해 버려야 합니다. 물론 큰일을 도모하자면 그러한 강압 술책이 필요할게요. 그러면 열국 제후들을 언제 어디로 모이게 하는 게 좋겠소? 3월 1일에 우리의 서울 계읍에서 모이되 그 모임의 이름을 국보회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국보회란 무슨 뜻이오? 각자가 자기 지방 토산품 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조공으로 가지고 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이름을 붙여본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회의장에서 가까운 금부산 숲속의 군사도 1000여 명가량 매복시켜 둘 필요가 있사옵니다. 군사는 왜? 주공을 얕잡아 보고 조공을 의식적으로 아니 가져오는 후백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그런 자는 돌아가는 길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야 하겠기 때문이옵니다. 옳은 말씀이요. 천하를 호령하려면 그만한 처사는 반드시 필요할 거요. 참으로 무서운 계획이었다. 동주라는 허수아비 같은 종주국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열국 제후들을 일시에 굴복시켜 천하를 득점하려는 무서운 계획이었던 것이다. 진왕 애공은 열국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 천자의 조서를 일일이 돌려주었다. 열국 제후들은 뜻밖의 조서를 받아보고 모두들 경악과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었다. 진왕이 천자의 이름으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천자의 조서이므로 그냥 묵살해버릴 수도 없어서 제각기 조공물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천자의 조서는 초왕에게도 보내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초왕 영공은 조서를 읽어보고 대부오사를 불러 물어본다. 진왕이 천자의 이름으로 이런 조서를 보내왔는데 경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사는 조서를 신중히 검토해보고 대답한다. 진은 이번 회합을 종주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열국 제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항복을 받아내려는 흉계임이 틀림없는 것 같사옵니다. 경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오? 지금 천하 대세를 살펴보옵건대 국토가 광활한 점에 있어서나
또 군사를 100만이 넘게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나 진을 당해낼 나라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작부터 천하에 군림할 야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단지 진과 초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근자의 두 나라의 국론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음이 확실하옵니다. 그러므로 주공께서 이번 모임에 섣불리 참석하셨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곤욕을 치르시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오사는 천하의 모사인지라 사물을 판단하는 통찰력이 매우 예리하였다. 초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렇다면 아예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 그러나 오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진은 우리를 겁이 나서 못 온다고 비웃을 것이므로 반드시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한다는 말씀이요? 주공께서 가시기는 가시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문무를 겸비한 인사들을 많이 거느리시고 위세가 당당하게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도 우리가 두려워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 아니옵니까? 초왕은 오사의 말을 옳게 여겨 군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나와 함께 진나라에 가서 만일의 경우에 나를 끝까지 호위해 줄 사람이 없겠소? 하고 물었다. 좌중에는 호걸풍의 백전 노장들이 수두룩하건만 얼른 대답하고 나서는 용사가 아무도 없다. 초왕은 군신들을 굽어보며 문득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눈앞에는 호걸 노신들이 기라성처럼 늘어앉아 있건만 목숨을 걸고 왕의 신변을 호위해 주려는 용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처량한 일인가. 우리나라에는 나를 호위해 줄 용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오? 초왕은 군신들을 굽어보며 녹이 어린 어조로 다시 물었다. 군신들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저 멀리 말석에 앉아있던 젊은 장수 하나가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소신이 목숨을 걸고 대왕을 진나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제서야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대부 오사의 아들 오자서가 아닌가. 나이는 아직 30도 안 되었지만 키가 8척이 넘게 늠름한 기상이어서 누가 보아도 믿음직스러운 인물이었다. 초왕은 크게 기뻤다. 오, 그대가 나를 따라가 준다면 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면 조공물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가? 오자서가 대답한다. 진왕을 만나러 가시면서 대왕께서 조공물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당치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런 모임에 대왕께서 친히 참석하셨다는 그 자체를 그들은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도록 인식시켜야 하실 것이옵니다. 아버지 오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전에 열좌에 있던 노신들도 감탄의 고개를 끄덕인다. 젊은 장수 오자서의 지략이 그토록 노숙한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초왕은 오자서를 보좌 장군으로 봉해가지고 진을 향하여 떠났다. 진나라에 입국하려면 동관이라는 험준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동관까지 와보니 마침 진의 평공과 제의 경공 등도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동관에 와 있었다. 제의 대부 안평중이 초왕과 진왕을 보고 말한다. 진왕은 호랑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다가는 도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며칠 동안 체류하면서 모든 후백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일시에 회의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모두들 그 말을 옳게 여겨 5일 체류하는 동안에 열국 제후들이 속속 모여왔다. 그때 동관으로 모여온 국왕들은 노, 제, 진, 송, 위, 정, 연, 초, 채, 조, 진 등 설, 허, 거 등등이었고 남쪽의 독립국가인 오와 월까지 합하여 모두가 17개의 국왕들이었다. 그 중에서는 초가 가장 강대한 국가였으므로 열국 제후들은 모두들 초왕을 찾아와 혹은 초면 인사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구면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초왕은 제후들과 환담을 나누는 중에 진우가 이번에 천자의 이름으로 조공회를 개최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흉계가 있기 때문일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동을 통일하여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흉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소. 하고 경고하니 모두들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일동이 계읍을 향하여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국 공자 회광만은 수심에 잠긴 채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귀공은 어찌하여 떠날 준비를 아니하오?
초왕의 질문에 회광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한다. 저는 부왕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길이온데 산호베개를 조곡물로 가지고 오다가 현상산 산속에서 강도에게 빼앗겨버렸으니 빈손으로 어찌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겠나이까. 초왕은 그의 사정을 측은하게 여겨 잠시 말이 없는 중에 초옥이 급히 달려와서 현상산 속에는 전웅이라고 하는 강도의 수괴가 있사온데 그 자들은 열국 제후의 보물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지금 길목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초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우리들은 각국 후백으로서 보물을 모아 천자에게 바치려고 하는데 강도의 무리가 무엄하게도 보물을 빼앗으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붉은 비단 점포 한 벌을 상품으로 내놓을 테니 누가 전웅이라는 강도놈을 붙잡아 올 수 없겠소? 하고 말하며 붉은 비단 점포 한 벌을 드높이 들어올려 보인다. 제나라 공자 강탁이 손을 들며 말한다. 전웅이라는 놈을 제가 생포해 오겠습니다. 제후들은 그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모두들 치하의 말을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그를 보내놓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얼마 후에 초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강탁 공자께서 강도놈들에게 생포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일동은 대경 실색을 하였다. 초왕도 경악을 맞이 않으며 누구 강도의 무리를 처치할 용장이 없으시겠소? 그러자 구척장신의 무시무시한 장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 보이더니 본인은 정나라의 중군 도의 번장이라 하옵니다. 강도의 무리를 소인이 토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락부락한 목소리로 외친다. 보아하니 얼뚱하게 우람스럽게 생기고 눈망울이 왕방울처럼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질겁을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인상이었다. 초왕은 적이 믿음직스러워서 듣자 하니 도둑의 우두머리가 보통 내기가 아닌 모양인데 자네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가? 하고 다져물었다. 장수 번장은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리더니 떡매같이 커다란 주먹 하나를 불끈 움켜쥐어 눈앞에 들어올리며 이렇게 장담한다. 소인은 일찍이 2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덤벼드는 것을 모두 다 이 주먹으로 때려잡은 일이 있사옵니다. 도둑의 괴수 전웅이란 놈이 제 아무리 장사이기로 나의 주먹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나이까. 여러 말씀 마시옵고 소인을 보내주시면 그 자를 틀림없이 생포해 오겠습니다. 그 말에 열국 제후들은 한결같이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정왕 간공만은 전웅의 흉계를 진작부터 잘 알고 있는지라 내심 은근히 걱정스러워선 여복의 번도의 자네가 어쩌려고 그런 만용을 부리고 나서는가. 기어이 가려거든 하군 도의 갑수를 데리고 가도록 하게. 하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윽고 번장은 깊은 산속으로 말을 30리가량 달려들어가니 저 멀리 숲속에서 멧돼지같이 사납게 생긴 100여 명의 무리가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온다. 번장은 마주 달려나오며 우레 같은 호령을 질렀다. 이놈들아, 너희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그러자 선두를 달려오던 두옥신이 같은 친구가 산울림 같은 목소리로 외친다. 나는 산중 왕자 전웅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몸에 지니고 있는 보물을 모조리 내놓아라. 이놈 잘 만났다. 나는 그렇잖아도 내 놈이 빼앗아간 산호베개를 찾으러 온 길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산호베개를 당장 내놓아라. 두 장사는 그대로 싸움이 붙었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라고나 할까 상호간의 몸을 번개처럼 날려가며 쫓고 쫓기고 하는데 창검에서는 그때마다 불꽃이 번쩍번쩍 튀어난다. 글자 그대로 난영난제여 막상막하인 그들이었다. 이윽고 전웅이 거짓으로 쫓기는 척하니 우직스러운 번장은 승리에 들떠 덜미를 바짝 쫓아갔다. 번장이 바야흐로 전웅의 덜미를 잡으려고 했을 바로 그때 전웅이 몸을 비키며 구절통펀을 번개같이 후려치니 번장은 대번에 피를 토하며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뒤에서 쫓아오던 관수가 목숨만 붙어있는 번장을 가까스로 구해가지고 무사하게 돌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던 열국 제후들은 번장의 실패담을 듣고 모두 수심이 가득해졌다. 초왕이 다시 말한다. 17개국의 영웅 호걸들이 모여있으면서 도둑의 괴수 하나를 처치하지 못해 이 꼴이니 참으로 한심스럽구려. 누구든지 전웅이란 자를 토벌하는 자에게는 산호베개를 상으로 주기로 합시다.
누가 없겠소? 그러나 좌중은 죽은 듯이 대답이 없다. 초왕은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아서 좌중을 돌아보며 탄식한다. 열국 군주들이 도둑놈 하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으니 이제야말로 하늘이 부끄러울 일이구려. 그러자 진국대부 추호가 얼굴을 들며 말한다. 본인이 세치의 혀로서 전웅을 자진 항복하도록 설복해볼까 하옵나이다. 추호는 변설이 능하여 사람을 감복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부디 부탁하오. 초왕은 크게 기뻐서 정중하게 수레까지 내주었다. 추호가 수레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자 전웅이 달려나오며 고함을 지른다. 너는 어떤 놈이길래 남의 진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추호가 대답한다. 나는 진국대부 추호다. 장군을 만나러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만나겠다는 말이냐? 열국 제후들의 뜻을 받들어 장군과 강화를 맺고자 왔노라. 강화의 조건을 제시해보라. 여기서 추호는 그의 능란한 변설을 펴기 시작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인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덕을 삼고 의자는 이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다고 들었다. 장군은 산중의 왕자로서 위명이 사해에 떨치고 지금 이 순간에는 17개국의 제후들까지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영명이 후세에까지 길이 남을 일은 못 된다. 이제 만약 장군이 오국에서 빼앗은 보물을 깨끗이 돌려주는 동시에 열국 제후들로 하여금 조공회에 참석할 길을 열어준다면 장군의 영명은 천자에게까지 상주되어 반드시 양장의 직함을 내림으로써 그 이름이 천하에 영원히 빛날 것이 아니겠는가. 장군은 그 점을 제삼 고려해보기 바란다. 전웅이 녹이 어린 어조로 대꾸한다. 내가 알기로는 인자는 부자가 못 되고 부자는 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들었다. 지금 같은 난세에 강포하지 않고서야 어찌 몸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 나의 심장은 철석과 같아서 그대가 아무리 변설에 능하더라도 나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못하리라. 나는 그대의 목을 당연히 베어버리고 그대의 졸도들은 생포하여 부하로 삼을 것이로되 벼슬아치의 체면을 보아 살려줄 테니 목숨이 아깝거든 잔말 말고 썩 돌아가거라. 추호는 목숨 하나를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서 면목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제후들은 추호의 실패담을 듣고 더욱 우수에 잠긴다. 그러자 초의 보장군 오자서가 분연히 일어서더니 초왕에게 말한다. 천하의 군주님들이 일개의 적괴에게 제압되어 가셔야 할 길을 못 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왕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소신이 그놈을 처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열국 제후들은 오자서의 늠름한 기상을 보고 우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초왕은 크게 기뻐하며 묻는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제가 그놈을 혼자서 처치할 터이오니 차관명의 군사를 귀국에 잠복시켜 두었다가 제가 그놈을 그곳까지 유인해 왔을 때엔 벼랑간 좌우에서 봉기하며 함성만 요란스럽게 지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소신의 부탁은 그것뿐이옵니다. 그거야 쉬운 일이 아닌가. 자네는 기필코 성공할 테니 상으로 주는 이 순금 점포를 미리 입고 나가게. 오자서는 웃으면서 고개를 흔든다. 공을 세우기도 전에 어찌 상부터 받을 수 있사오리까? 적군의 수급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점포는 잠시 벽에 걸어두어 주시옵소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자 오자서는 단신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하였다. 이윽고 전웅은 오자서를 보자 장창을 비껴들고 마주 달려온다. 서로를 마주보는 그들의 눈에서는 불빛이 튀었다. 두 장수는 말 한마디도 없이 대뜸 싸우기 시작하였다. 인마가 일체가 되어 동서남북을 번쩍거리며 쫓고 쫓기기를 수없이 거듭하는데 구름처럼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먼지 속에 파묻혀 인마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창과 창이 기운차게 부딪히는 살기 어린 금속성만이 끝없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와 같은 혈투를 계속하기를 무려 30여 합, 그래도 싸움은 마냥 계속되고 있었다. 오자서는 본디 전웅을 사로잡거나 그렇잖으면 목을 베어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싸워보니 전웅의 무예는 도가 통한 명수가 아닌가. 천하의 무예가를 죽이기도 아깝거니와 사로잡아다가 욕을 보이는 것도 무사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50여 합을 싸우다가 거짓으로 쫓기기 시작하니 전웅은 물실착이라는 듯 맹렬히 추격해온다.
오자선은 아군이 잠복해 있는 귀곡까지 전웅을 교묘하게 유도하였다. 전웅이 돌풍같이 추격해 와서 장창으로 오자서의 어깨를 찌르려고 했을 바로 그때 숲속에 잠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시에 열화같이 들고 일어나며 함성을 무섭게 지르는 것이 아닌가. 때 아닌 함성에 놀란 전웅은 일순간 크게 당황한 빛을 보이며 잠깐 멈칫거렸을 바로 그때 오자선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전웅의 오른쪽 어깨를 장창으로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전웅은 마상에서 그냥 꼬꾸라 떨어졌다. 오자선은 가까이 다가와 전웅에게 묻는다. 아직도 더 싸울 자신이 있느냐? 전웅은 무릎을 꿇고 자세를 단정하게 바로잡더니 깨끗이 항복하옵니다. 대인은 누구시온지 성함이나 알려주시옵소서. 명인이라야 명인을 알아보는지 전웅의 태도는 그렇게도 공손할 수가 없었다. 허허허, 승부의 세계에서는 승부만 결정되었으면 그만인 것. 부질없는 이름은 알아서 무얼 하려는고. 오자선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전웅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전웅은 꿇어앉은 채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패자일망정 이 몸도 당당한 무사이오니 욕을 보이지 마시고 빨리 목을 베어주시오. 그 기계가 장악이 이를 데 없다. 오자선은 웃으면서 말한다. 그만한 인물이 뭐가 못마땅해 도둑 노릇을 하는가. 죄로 보아서는 마땅히 효수 경중에 해야 할 몸이로되 그대의 기계와 무예가 장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하겠다. 이미 생포해간 강탁공자와 산호백에만 돌려라. 관우하신 처분 백골 난망일 뿐이요. 이리하여 사람과 보물을 모두 돌려받아 가지고 돌아오니 근심에 쌓여있던 열국 제후들은 한결같이 환성을 올리면 오자서의 무공을 칭찬하였다. 다른 한편 그 무렵 진왕 애공은 회의장에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군사까지 매복시켜 놓고 일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행이 도착하자 즉시 일당에 모아놓고 마치 훈시라도 하듯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오늘은 본인이 천자폐하의 어명을 받들어 이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음을 제공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소. 이제 모두들 폐하에게 진상할 보물들을 이 자리에 내놓도록 하오. 본인 자신이 일일이 감정하여 경중을 판정하기로 하겠소. 실로 오만하고 횡포하기 짝 없는 언사다. 제후들의 길을 죽이려고 협박 공갈조로 나오는 것이었다. 약소국 제후들은 끽소리 한번 못하고 보물을 내놓으려 애쓴다. 사태가 그쯤 되고 보니 장내에는 살기가 횡행하였다. 제국 대부 안평중은 키가 5자도 못 되는 소인이었다. 그러나 지혜롭기로 소문난 그는 배후에 군사가 매복되어 있음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진왕의 횡포를 그대로 수납했다가는 큰일이 나겠기에 그는 가면이 일어서서 말한다. 자고로 열국 제후들의 모임에는 소정의 절차와 형식이 정해져 있사온즉 오늘도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따라 회의를 공평하게 진행함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진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노기를 띠며 꾸짖듯이 반문한다.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이오? 안평중이 대답한다. 제후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장사 한 사람을 미리 선출해 놓았다가 만약 열국 간에 시비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한 판정을 내리게 하는 법이온데 그와 같은 책임을 맡은 선출된 사람을 명보라고 부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조공회에서도 마땅히 명보를 선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물의 경중을 가리게 하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이론이 정연하였지만 그럴수록 장내에는 살기가 고조되었다. 진왕이 분노를 억제해가며 좌중에 묻는다. 제공들은 제국대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후들은 겁에 질려 감히 입도 떼지 못한다. 진은 그런대로 강대국인지라 진왕 평공이 말한다. 소정의 법도대로 명보를 따로 선출합시다. 이로써 진왕도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러면 누구를 명보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강도의 괴수에게 죽을 뻔했던 정나라의 도의번장이 아직도 기가 살아서 소장을 명보로 선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책을 부린다. 진왕이 묻기를 그대는 무슨 재주가 있기에 그와 같은 중책을 맡겠다고 하는가? 소장은 일찍이 2마리의 호랑이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때려잡은 일이 있사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좌중의 때 아닌 폭소가 터졌다. 진왕도 변장의 소원을 일소에 붙여버리고 명보의 직책을 맡으려면 지략이 풍부한 사람이라야 할 거요.
그 직책을 우리나라의 대부 공손후에게 맡겨봄이 어떠하겠소? 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초나라의 보장군 오자서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친다. 조공회를 진왕께서 주재하시더라도 명보의 직책은 마땅히 제3국인을 선출하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좌중이 숙연해졌다. 진왕은 몹시 못마땅했으나 어쩔 수 없어 제후들에게 짜증을 내듯이 묻는다. 그러면 누구를 선출하자는 것이오? 오국 태자 의괄이 오자서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지 손을 들며 말한다. 초나라 오자서 장군을 명보로 선출함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나도 제후들은 오자서의 무예와 용기에 감탄을 마지 않았던 터이므로 저마다 찬성 발언을 하여서 명보의 명예가 오자서에게 돌아가 버렸다. 오자서는 명보로 선출되자 단에 올라 신임 인사를 도도하게 말한다. 부족한 이 사람이 제후들의 은총을 입어 명보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대 배에 돛이 없으면 배는 맴돌기만 할 뿐이고 저울에 추가 없으면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중책을 맡은 이상 모든 일을 과감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수행해 나가되 만약 그에 응하지 않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수하를 막론하고 법으로서 단호하게 다스려 나갈 각오입니다. 만약 그 점을 사전에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그 직책을 사양하겠습니다. 명쾌하기 짝 없는 변론이었다. 모든 일을 과감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할 것이랴. 다만 진왕만은 눈살을 찌푸렸으나 이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법도대로 보검 한 자루를 오자서에게 건네주며 말한다. 이 보검으로써 명보의 직책을 완수해 주기 바라오. 오자서는 두 손으로 보검을 받아들고 맹세하듯 선언한다. 만약 법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이 보검으로 먼저 처단을 하고 나서 보고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오자서가 높다란 단상에 올라 두 손으로 보검을 단단하게 짚고 서자 제후들은 심사를 받으려고 제각기 보물을 들고 나온다. 맨 먼저 진이 진상하는 보물은 을량잔. 이 술잔은 겨울에 따르면 술이 따스워지고 여름에 따르면 술이 차가워지는 진귀하기 짝이 없는 보물이었다. 두 번째로 제가 진상하는 보물은 야명주. 이 구슬은 캄캄한 밤에 뜰에 내놓으면 찬란한 빛을 발하여 나처럼 밝혀주는 보물이었다. 세 번째로 노가 진상하는 보물은 자운검. 자운검은 두 자루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주인을 해치려는 자가 나타나면 자검과 운검이 자동적으로 달려들어 요괴의 목을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는 보물이었다. 네 번째로 진이 진상하는 보물은 수절발. 이 발을 뜰에 걸어 놓으면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할 때는 비를 내리게 하는 보물이었다. 다섯 번째로 송이 진상하는 보물은 수심경. 이 거울을 물속에 넣어두면 달처럼 물 위에 떠있게 된다는 보물이었다. 여섯 번째로 정이 진상하는 보물은 비진산. 이 우산을 받으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난을 산에 받으면 물에 젖지 않는다는 보물이었다. 일곱 번째로 오가 진상하는 보물은 문제의 산호베개. 이 베개는 취했을 때 베면 술이 깨고 아플 때 베면 병이 낫고 추울 때 베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보물이었다. 여덟 번째로 위가 진상하는 보물은 진풍석. 먼지가 일고 바람이 사나울 때에도 이 돌을 옆에 두면 날씨가 거울처럼 맑고 조용해진다는 보물이었다. 아홉 번째로 연이 진상하는 보물은 여의주. 희로애락과 화복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보물이었다. 열 번째로 월이 진상하는 보물은 만호반. 겉 빛깔은 오색이 영롱하고 속에는 오음이 갖추어져 있어서 노래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보물이었다. 11번째로 조가 진상하는 보물은 구곡주. 바라보기만 해도 음악 소리가 절로 울려 나온다는 보물이었다. 12번째로 등이 진상하는 보물은 인풍선. 이 부채를 손에 들고 있으면 여름에는 서늘해지고 겨울에는 따뜻해진다는 보물이었다. 13번째로 거가 진상하는 보물은 조마경. 이 거울은 백리 밖을 내다볼 수 있어서 비록 욕이라도 몸을 감추지 못한다는 보물이었다. 14번째로 허가 진상하는 보물은 절옹검. 이 검은 무지개도 자르고 풍우도 막아낸다는 보물이었다. 15번째로 설이 진상하는 보물은 서각대. 이 띠를 몸에 두르면 물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에도 타지 아니하며 모든 병이 절로 낫게 된다는 보물이었다. 이상 15나라가 보물을 모두 바쳤건만
진, 채, 초의 세 나라는 보물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진왕 애공이 매우 불쾌한 어조로 진과 채 두 왕에게 묻는다. 어찌하여 어명을 무시하고 보물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소? 진왕과 채왕이 손을 비비며 애원하듯 말한다. 저희들의 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가 특출한 보물도 나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참석했사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왕은 노기를 띠며 오자서에게 묻는다. 명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소? 오자서가 대답한다. 제가 듣자옵건대 그 옛날 우제께서 천하를 9주로 나눠 다스리실 때에도 반드시 자기 주에서 나오는 토산물로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하옵고 은나라의 무왕도 제후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으나 반드시 보물이 아니더라도 자기 주의 토산물이면 무엇이든 좋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진과 채는 국토가 척박한 관계로 보물이 없어서 못 바친다고 하면 구태여 벌할 바가 못 되는 줄로 아옵니다. 진왕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문득 오자서를 힐책이라도 하듯 이렇게 따지고 든다. 진과 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는 천승의 대국으로서 땅도 기름지고 보물도 많이 나는데 어찌하여 보물을 아니 가지고 왔소? 장내에는 아연 긴장이 고조되었다. 반드시 무슨 변란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자서는 자세를 바로잡고 태연스럽게 대답한다. 우리 초국에는 보물은 아무것도 없사옵고 오직 선으로서 보물을 삼을 뿐이옵니다. 진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꾸짖는다. 초의 무왕은 일찍이 등국을 무력으로 토벌하였고 장왕 역시 강포하게 인접 소국들을 모조리 토벌하고 다녔었소. 그런데 어찌 선을 보물로 삼는다는 말이오? 진왕이 오자서에게 정면으로 공박을 퍼붓는 바람에 장내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살벌해졌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공포의 위기였던 것이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오자서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의 대답 여하에 따라 무슨 분란이 폭발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오자서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다. 대답이 궁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제후들은 더욱 가슴을 졸였다. 장내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죽은 듯한 정막 속에 살기만이 싸늘하게 감돌고 있었다. 진왕이 정막을 깨고 비꼬는 어조로 추궁한다. 오명보는 왜 대답을 못하오? 할 말이 있거든 어서 해보시오. 오자서는 궁지에 몰려서 잠자코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감정을 정리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자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종주국이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로 왕령이 제후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까닭에 제후들은 앞을 다투어 병합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제는 중원에서 패권을 잡았고 진은 서토를 모두 병합하였고 진은 약소국들을 제압해왔습니다. 현하 대세가 그러했던 까닭에 초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던 것뿐이온데 그것을 어찌하여 강포라고 말씀하시옵니까? 초는 선으로서 보물을 삼는다고 소신이 말씀드린 것은 만약 군신들이 모두 본분을 잘 지켜서 교화를 아름답게 이루어 놓는다면 그것을 어찌 물질적인 보물에 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옵니다. 제후들은 오자서의 절묘한 능변에 모두 혀를 차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진왕은 말문이 막히자 조공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천자 폐하에게 뭐라고 상주해야 한다는 말이오? 하고 어디까지나 물고 늘어진다. 오자서가 다시 말한다. 조공을 가져오지 못한 제후들은 이 자리에서 하늘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오자서는 검은 소 한 마리와 백마 한 마리의 목을 베어 하늘에 피를 뿌리면서 맹세를 이렇게 다지는 것이었다. 무릇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후백들은 종주국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며 서로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종주국의 번성을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옵니다. 만약 오늘의 맹세를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열국 제후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 그를 철저하게 응징할 것도 아울러 맹세하옵나이다. 진왕의 기계를 사전에 봉쇄해버린 기막힌 예방책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제후들은 그제야 안도의 가슴을 내리쓸었고 진왕도 어쩔 수 없이 조공회를 끝내고 주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의 실패에 이를 갈며 오자서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처음부터 오늘의 계획을 창안해냈던 진의 대부인 공손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공손우는 자신의 계책이 오자서로 인해 여지없이 유린된 데 분격한 나머지 주연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오자서만은 생포해놓고 다른 제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모조리 처치해버릴 생각에서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해 놓았다. 그런데 주연이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에 공교롭게도 오공자 회광이 술잔을 땅에 떨어뜨려서 술잔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진왕이 격노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버릇없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끌어내어 벌을 내리라. 오자서가 얼른 명보의 자격으로 나서며 만류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옵니다. 그 옛날 진의 모광께서도 말도둑놈에게 용서를 내리신 일이 있었사옵고 저희 초나라의 장왕께서도 죄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신 일이 여러 차례 있으셨습니다. 대왕께서도 선왕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너그럽게 용서하시옵소서. 그래도 진왕이 수긍하는 빛을 보이지 않자 옆에 있던 공손우가 오자서의 말을 무시해버린 채 손에 들고 있던 방자를 딱딱딱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장막 뒤에서 범강장달같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사 2명이 번개처럼 달려나오더니 오공자 회광을 다짜고짜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후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다. 그러나 오자서가 장사들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불호령을 내린다. 진병들은 오공자에게서 당장 손을 떼라. 이 자리는 제후들의 모임이므로 감히 군사들은 나설 곳이 못 된다. 그대들이 만약 어느 후백에게나 손을 함부로 댄다면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므로 17개국 제후들은 결단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제후들은 이미 그만한 준비를 갖추고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서슬이 너무도 푸르러서 오공자를 체포하러 나왔던 장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지략이 풍부하다는 공손우도 이 점만은 입을 다문 채 말을 못했다. 오자서가 이번에는 제후들에게 말한다. 업무도 끝났고 주연도 고비를 넘었으니 제후들께서는 외지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제후들은 그러잖아도 호랑이 굴을 벗어나지 못해 간이 타오르던 판인지라 오자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갈 채비를 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오자서도 부하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도록 눈짓을 해보이고 나서 이번에는 진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오늘은 대왕께서 이 모임을 친히 주재해 주신 덕택에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끝으로 대왕전에 한 말씀 부탁이 있사옵니다. 진왕은 어설픈 표정으로 반문한다. 무슨 부탁이요? 어서 말해보오. 오자서가 정중하게 대답한다. 지난번에 제후들이 이곳으로 올 때에는 강도놈들이 동관을 지키고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느라고 모두들 애를 먹었습니다. 만약 돌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을 또다시 당하게 되면 대진국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번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손우 대부께서 열국 제후들을 그곳까지 친히 전송해 주셨으면 하옵니다. 진왕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웃으며 하하, 나는 제후들을 모두 용장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모두가 겁쟁이들이구려. 강도 따위가 그렇게도 무섭단 말씀이요. 오자서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100만 대군은 무섭지 않아도 강도만은 모두가 무서우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공대부로 하여금 제후들을 동관까지 전송해 드리도록 하리다. 제후 일행이 여읍을 떠나 동관으로 가는데 전후 20리 사이에는 복병들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대부 공손우가 선두마차에 타고 앉아 전송이라는 명목으로 볼모로 잡혀오고 있었으므로 복병들은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오자서는 동관을 무사 통과하여 국경을 완전히 넘어서고 나서야 공대부, 오늘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작별하십시다. 하고 공손우를 돌려보내 주었다. 각국 제후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오자서 장군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이시여. 하고 입이 닳도록 고맙게 여겼다. 초왕 영공도 제후들을 둘러보며 정말이지 이번에는 오장군의 지략이 없었던들 제후들은 호랑이의 굴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오. 오자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과분하신 칭찬, 몸에 넘치는 영광이옵니다. 모두가 대왕의 위복이옵지 어찌 소신의 공로라 할 수 있으오리까. 그러자 동행했던 대부 헌강이 초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오 장군은 이번에 우리 초국을 강대국으로 인식시켜주는데 그 공로가 지대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공로를 높이 살피시어 오 장군을 무겁게 등용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초왕은 고개를 거듭 끄덕이며 옳은 말씀이요. 오 장군의 공로를 내 어찌 모르리요. 비로소 본국에 돌아오자 초왕은 오자설을 초국의 요충인 당읍의 대부로 봉하고 그의 아버지인 대부 오사를 상대부로 승진시켰다. 그리하여 오자서 부자는 사실상 초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량이 되었다.